안녕하세요. 차 한잔의 휴식과 같은 공간,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작가정신에서 펴낸 한 권으로 읽는 세익스피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세익스피어 작품은 예전에 누구나 한두 편이라도 읽어보았거나 영화로라도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익스피어는 1564년 잉글랜드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비교적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의 런던에서 극작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1616년 고향에서 사망하기까지 37편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 권으로 읽는 세익스피어는 독일 최고의 신화작가 미하엘 퀼마이어가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희곡 작품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사랑받는 11편을 골라 현대적 감각의 소설로 재구성한 책입니다. 맥베스, 오셀로, 한여름밤의 꿈, 햄릿 등 11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리어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리어 왕은 켈트 신화로 알려진 레어 왕 전설이 원전입니다. 세익스피어가 집중적으로 비극을 집필하던 시기인 1605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1608년에 간행되었습니다. 리어 왕은 허울만을 믿고 경솔한 판단을 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파국을 맞는 노년의 왕을 통해서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 정체성에 대해 냉혹하게 성찰한 작품입니다. 늙은 왕 리어와 그의 세 딸을 둘러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왕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다. 그가 대관식을 치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른 왕도 있을 수 있나요? 아이들은 물었다. 젊은이들은 리어 왕 전의 왕이 누구였는지 물었다. 노인들은 걱정했다. 리어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꼬? 리어 왕은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가슴이 따뜻한 왕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는 자비로운 왕이었다. 누구나 왕의 따뜻함과 자비를 증명해 줄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 직접 왕을 찾아간 일이 있었대. 그러자 왕께서 친히 묻더라는군.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가 말했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자 왕이 다시 그럼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묻더래요. 글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요 라고 말했다지. 왕은 말씀하셨대요. 그래 알겠다. 이리 와서 앉아라. 그렇게 거의 반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다 좋아지더래. 누구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들 있었다. 그럼 왕을 두고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그랬다. 전혀 없었다. 서로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지나치게 긍정적이었던 탓에 늘 평행선처럼 따라다니는 흠집이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말하자면 이렇다. 왕은 감정이 풍부했다. 이게 긍정적인 점이다. 반면 왕은 지나치게 감정이 예민했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다. 어떤 것이든 감정은 특별하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그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다. 좋은 예로 리어 왕은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사랑했다. 즉, 지금 이 순간 눈빛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만을 리어 왕은 사랑했다.
그래서 리오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왕이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다만 다른 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리오 왕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도 왕은 나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그놈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랑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은 시절 왕위에 오르면서 리오 왕은 이 최고의 자리에 대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렀다. 훌륭한 왕은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란 지성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지혜는 가슴과 영혼을 함께 다스릴 때 참 지혜라고 왕은 믿었다. 이건 이런 말이다. 즉, 지혜는 하나와 다른 것을 각각 재어보고 그 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왕은 그래도 궁금했다. 그런데 지혜가 뭐지? 젊은 왕은 지혜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상의 이름을 달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도 세상의 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리어 왕은 계속 생각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의 약점은 바로 그의 강한 가슴이었다. 거기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분노도 함께 들어 있었다. 왕은 화가 나면 주변의 모든 것을 때려 부쉈다. 다시는 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고자 하는 나는 안전판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젊은 왕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결심대로 실행했다. 그는 궁정에 자문관들을 두기로 했다. 자문관은 모두 셋이었다. 켄트와 글로스터 그리고 어릿 광대. 켄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왕과는 전혀 다른 남자였다. 그는 특수 사례보다 항상 일반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는 먼저 인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인류 전체에 좋은 것만 각 개인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켄트는 어떤 일이 닥치면 먼저 그 일을 조각조각 나누었다. 철저히 분석을 하고 각 부분에 나름대로 그에 걸맞는 비중이 정해졌을 때 비로소 켄트는 기뻐해야 좋을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항상 먼저 앞서는 남자였다. 왕의 가슴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면 언제나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은 켄트였다. 또 대개 켄트는 왕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사건을 한번 다르게 보시지요. 이게 항상 켄트의 첫마디였다. 리어 왕은 켄트를 신뢰했다. 왕은 켄트가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리어 왕이 아는 것은 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갖는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알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워낙 대단해서 켄트가 하는 충고가 들리지도 않고 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작동하는 것이 두 번째 안전판이었다. 그 안전판이 바로 글로스터였다. 리어 왕이 글로스터 백작을 두 번째 자문관으로 선발한 것은 얼핏 보기에는 야릇한 일이었다.
아니 왕이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 글로스터의 성격은 리어 왕과 헷갈릴 정도로 똑같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정이 그랬다. 리어 왕이 글로스터에게 질문을 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은 왕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회주의자여서가 아니었다. 글로스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글로스터의 충고가 왕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리어 왕은 기분을 달래자고 글로스터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다. 왕은 신하의 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말하자면 글로스터는 리어 왕의 거울이었다. 거울은 자신의 약점을 그림처럼 보여줬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했다. 그래서 켄트가 실패하면 글로스터의 차례가 되었다. 그럼 어릿광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말하자면 상비군이었다. 언제라도 왕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어릿광대였다. 그는 심지어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었다. 필요하다면 왕을 비웃을 수도 있었고 달리 방법이 없다면 왕에게 욕도 할 수 있었다. 상비군의 과제는 왕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언제나 조그맣고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었다. 왕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나라를 현명하고도 훌륭하게 다스렸다. 왕은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왕은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완고해지고 쉽게 서운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고네릴과 리건, 그리고 코델리아. 이렇게 딸만 셋이었다. 리건은 올버니 공작과 고네릴은 코널 공작과 각각 결혼했다. 코델리아는 부르고뉴 공작과 프랑스 왕의 청혼을 받고 있었다. 리어 왕은 슬그머니 장난을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유치한, 그것도 아주 유치한 놀이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왕은 전국의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딸들을 세워두고 싶어졌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과연 너희들은 아버지이자 왕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사랑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왕 자신이 더 잘 알았다. 왕궁의 사정에 발근이라면 누구나 왕이 막내딸 코델리아를 리건과 고넬리보다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공평하고 싶었다. 그래야 가슴이 진정될 것 같았다. 왕은 생각에 잠겼다.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딸은 그래도 코델리아이리라. 그 아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럼 모두들 왜 내가 막내를 가장 사랑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왜 코델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하는 말투가 그렇게 각별했는지를. 그러면 나의 공평하지 못한 편애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 그래도 나는 나라를 정확히 3등분할 것이다. 셋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코델리아라고 해서 리건보다 너도 밤나무 숲을 하나 더 얻지 않을 것이며 고네릴보다 연못 하나를 더 갖지 않으리라. 그러면 모두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불공평했던 나의 사랑을 똑같이 유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상하려 한다는 것을. 그래야지. 그래야 현명하고 훌륭한 왕의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니겠어. 여기까지가 그 유치한 놀이를 생각해낸 왕의 자기 합리화였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다른 데 있었다. 그 오랜 세월을 절제와 지혜로 일관해온 왕은 온 세상이 듣는 앞에서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일종의 보상 심리였다. 왕궁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누구도 왕의 이런 보상 심리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착하고 지혜로운 왕이 이런 놀이를 즐긴다고 해서 못마땅해 할 것인가. 고내릴 왕이 맞다를 불렀다. 자, 앞으로 나서거라. 그래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고. 고내릴은 준비해둔 대사를 외웠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고내릴은 운을 떼었다. 저는 당신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이란 이미 있는 것만 서술할 수 있을 따름이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아버님에 대한 제 사랑을 이미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게 굴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내릴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암송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미리 대사를 준비했다고 해서 나무랄 일은 아니었다.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법이니까 리어 왕은 만족하기로 했다. 기대했던 꼭 그만큼 들었으니 됐다고 생각했다. 이제 리건 네 차례다. 그래,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고. 언니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라며 리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한 모든 말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아버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워낙 저를 꽉 채운지라 다른 사랑이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도 앞으로 갖게 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제 가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 그러나 무슨 상관이랴. 제 입으로 말했지 않은가. 언니가 먼저 말을 한 다음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리어 왕은 만족하기로 했다. 코델리아. 누구라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유치하기조차 한 이 작은 놀이는 사실 그녀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코델리아에게 왕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듣고 싶었던 것이다. 고네릴과 리건의 사랑이 아마도 왕의 이성을 만족시켜줬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에 굶주린 왕의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코델리아의 말뿐이었다. 코델리아.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슴 안에 담고 있었다. 오직 코델리아만이 고네릴이 처음 주장한 그런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었다. 세상에 이미 있는 것과 제 사랑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더 깊은 굴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찌 사람들 앞에 차례로 나서서 이렇게 뻔뻔한 아첨을 떨어댄단 말인가. 코델리아는 침묵했다. 코델리아, 네 말을 기다리고 있지 않니? 저것 좀 봐라. 리오 왕이 얼굴에 환하게 핀 미소를. 행복에 젖은 저 눈을 보아라. 이게 그가 상상한 바로 그대로다. 코델리아는 말하기 전에 항상 뜸을 들였다. 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이성의 계산이 만들어내는 말보다 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니까. 코델리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저는 당신을 딸로서 해야 할 만큼 그만큼 사랑합니다. 미소가 사라졌다. 왕의 눈에서는 행복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뭐라고? 그 이상이 아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안전판이 다 무슨 소용이던가.
안전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셋 다. 켄트와 글로스터 그리고 어릿광대는 행사 직전 입을 모아 말했더랬다. 오늘로 우리의 과업은 끝나는구나. 오늘은 왕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터. 오늘 같은 날 왕의 가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얼룩이나 닦으려는 너무 째째한 청소부가 아닌가? 오늘은 왕의 가슴이 마음껏 기뻐하도록 버려두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왕의 심장이 폭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왕이 마른 하늘의 천둥과 같은 고함을 질렀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왕국은 다시 나누어라. 셋이 아니다. 둘로만 나누어라. 잠깐 숨을 고른 왕은 부르고뉴 백작에게 눈길을 돌렸다. 백작은 지난주 왕에게 딸을 달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그래도 갖겠느냐? 제발 가져가라. 그렇지만 지금 신고 있는 신발까지도 다 벗겨낸 다음에 말이다. 켄트가 화들짝 깨어났다. 사건을 다시 한번 다르게. 리어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듣고 있는 것은 벌떡이는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꺼져라. 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코델리아, 이게 내가 내 이름을 입에 오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 땅을 떠나라. 지금 뭐 하시는 거요, 노인? 켄트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까지 아무리 화급한 순간에도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없던 켄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 도대체 진실을 보지 못하시오? 거짓된 가슴과 진실 어린 심장을 구분하지 못하신단 말이오? 누구든 저의 편을 들려거든 같이 가라. 그리고 곧 왕은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켄트를 만나는 자는 그 책무를 다하라. 박살을 내버려라. 그 즉시 부르고뉴 백작은 코델리아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더라면. 그는 말을 더듬었다. 알았더라면? 지창금이 없는 줄 알았더라면. 그러나 프랑스 왕은 늠름하게 코델리아 곁을 지켰다. 그녀의 가슴은 거짓을 모르는구려. 그녀는 위선을 증오한 것이요. 바로 내가 그렇듯이. 그보다 더 좋은 지창금이 없구려. 그래? 그러면 데리고 썩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사자가 울부짖었다. 말 그대로 왕은 성난 사자였다. 모든 안정잔치를 깡그리 깨부수고 있었다. 어릿광대는 그제야 방울을 울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프랑스 왕과 고국을 떠나기 전 코델리아는 충직한 켄트를 만났다. 아버님 곁을 지켜주세요. 아버지를 잘 아시지요? 당신의 충고가 없다면 아버지는 큰 위험에 빠지실 겁니다. 켄트는 그 위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건 바로 고네릴과 리건이다. 곁을 지키겠소. 켄트는 다짐했다. 켄트와 코델리아는 왕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만큼 왕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왕의 분노보다 훨씬 더 컸다. 아무리 지나친 분노라도 코델리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상처낼 수는 없었다. 왕국은 두 동강이가 났다. 리어 왕은 1년의 반을 리건과 나머지 반을 코네릴과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 그럼 글로스터는 어땠을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도 직접 코델리아가 말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 글로스터는 코델리아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다. 그는
너무도 혼란스러워 성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글로스터에게는 에드거와 에드먼드라는 이름의 두 아들이 있었다. 에드거가 그의 적자였고 에드먼드는 바람을 피워 낳은 서자였다. 글로스터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알고 있었다. 에드먼드를 약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사생하여서 드러내놓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사랑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다.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날 글로스터는 집으로 들어서며 세상의 어처구니 없음에 지친 자신을 달래고 싶었다. 그는 두 아들이 보고 싶어졌다. 내 아들들만큼은 코델리아와는 전혀 다른 제목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에드거는 제 방에 있지 않았다. 외출 중이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있었다. 그의 방을 들어서는 순간 글로스터는 에드먼드가 소매 속으로 뭔가 숨기는 것을 보았다. 방금 그게 뭐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 지금 뭘 감추지 않았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다. 혹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건 명령이다. 거기 소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썩 내놔라. 글로스터는 부하가 치밀었다. 거참 오늘 이상한 날이로군. 애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기로 작당이라도 한 건가? 이놈이 에드먼드가 맞아? 왕이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명령한 내 자식 에드먼드가 맞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에드먼드는 아버지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 속에 근심과 혼란스러운 빛이 가득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이 편지 때문에 더 근심할까봐 저는... 편지? 누구 편지? 이리 내놔봐. 마지못해 에드먼드는 소매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다. 글로스터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편지의 내용은 그토록 기괴했다. 에드먼드에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늙은 왕에게 여우 가죽처럼 밟혀 지내는 동안 여우 가죽? 이게 내 아들이 보는 나야?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늙은이는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등을 밀어드리는 도리밖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 지원을 기대한다. 너의 형 에드거. 에드거의 속뜻은 그게 아니고요. 에드먼드는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즉각 형을 변호하고 나서는 아들을 보며 그나마 위안을 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에드먼드? 형은 성격이 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에드먼드는 형을 변론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형을 감싸주려는 내 마음이 기특하다. 글로스터는 숨을 골랐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읽었다. 안 돼요, 아버지 제발. 제발 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라면 글로스터는 얼마든지 에드거에게 주고 싶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면. 제가 형과 이야기해 보겠어요. 에드먼드가 제안을 했다.
아버지는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서툰 손길로 써내려간 편지가 형의 진심과 다르다는 것을. 글로스터는 동의했다. 그는 에드먼드를 포옹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나 합법적으로 그 어떤 유산도 물려줄 수 없는 아들을. 아, 이놈은 이리도 착하고 정직하고 순박하건만. 과연 그럴까? 에드먼드가 그렇게 착한 가슴을 가졌을까? 아니, 도대체 그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에드먼드는 젊은 시절의 리어 왕처럼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혜란 무엇일까? 에드먼드 역시 똑같은 대답을 얻었다. 지혜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도 똑같았다.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리어 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에드먼드의 자기 인식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이었다. 에드먼드에게는 이런 강점들이 있었다. 첫째, 그는 잘생겼고 매력 덩어리였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왕의 딸들 고네릴과 리건이었다. 그들은 에드먼드에게 미쳐 있었다. 올버니가 외출을 하면 리건은 곧 정가를 보냈다. 코널이 사냥을 가면 고네릴은 침대에서 에드먼드를 기다렸다. 둘 다 에드먼드를 좋아했으며 그와 자고 싶어 환장을 했다. 남자는 매일 상대를 바꾸어 댔다.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에드먼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를테면 에드먼드의 얼굴은 그가 가진 의지의 거울이었다. 그 점에서 에드먼드는 아버지 글로스터와 흡사했다. 다만 글로스터의 얼굴이 약점의 거울이라면 에드먼드의 얼굴은 강점의 거울이었다. 거기에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함이 비치고 있었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 에드먼드는 똑똑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다. 형 에드거보다는 훨씬 똑똑했다. 그러나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인가?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에드거는 권태가 늪처럼 칙칙한 침대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다. 그러나 합법적이다. 에드먼드, 그는 하룻밤에 화끈한 사랑이 낳은 자식이다. 그 얼마나 황홀했던 밤인가.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인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는 사생아였다. 그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땅도, 자귀도, 통장도.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도 에드거가 존재하는 한은. 글로스터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에드먼드가 형에게 말을 걸었다. 에드먼드는 기둥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했다. 아버지가 듣기는 들어도 전부 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도록. 에드먼드는 알고 있었다.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두려움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사실을. 글로스터는 아들이 자신을 기만할까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 너는 당하고 말 거야. 누군가 형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에드먼드는 형에게 말했다. 그것도 아주 크고 분명한 소리로. 형이 아버지를 죽일 거라고. 아버지가 믿고 계신 것 같아. 내가 아버지를 죽일 거다?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알고 있다. 에드거는 그저 되묻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치운다. 기둥 뒤에서 글로스터는 들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일 거다. 그러자 에드먼드가 속삭였다. 아버지가 들을 수도 있잖아. 좀 작게 말해. 아버지가 어디선가 내가 지금 형한테 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 좀 더 화가 난 것처럼 말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정말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믿으실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에드거가 마주 속삭였다. 나한테 화가 난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말해. 이 자식 너를 죽여버리겠다. 칼을 뽑아라. 덤벼. 큰 소리로. 에드먼드가 속삭였다. 에드거는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이 에드거는 너무나 고마웠다. 아버지는 분명하게 들었다. 그랬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그대로구나. 게다가 저놈 에드거가 나만이 아니라 제 동생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황급히 뛰쳐나온 아버지는 에드가에게 저주를 내렸다. 장자의 권리를 박탈했으며 추방을 명령했다. 앞으로 에드거를 보는 자는 책무를 다하라. 박살을 내버려라. 이제 에드먼드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은 늙은 아비뿐이었다. 그만 처치하면 이제 글로스터 백작이라는 지위는 자신의 차지였다. 리언은 리건과 고네릴에게 자신의 왕국을 나누어 주었다. 그 대가로 리언은 머리를 누일 장소와 왕에 걸맞는 이유를 요구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약 100명 규모의 작은 부대였다. 말하자면 의장대였던 것이다. 현재 리언은 리건의 성에서 살고 있었다. 리언은 별로 잘 지내지 못했다.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은 어릿광대였다. 그의 무례하다 싶을 정도의 익살이 없었던들 왕은 진작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으리라.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낯선 사람은 어느 날 왕을 찾아와 왕 옆에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낯선 남자는 말했다. 리어, 당신이 왕이던 시절 당신은 저를 도와주셨소. 이제 당신이 왕이 아닌 지금 저는 당신을 돕고 싶소. 그래, 그 도움이라는 게 뭘까? 리어가 물었다. 예를 들자면 낯선 남자는 리건의 집사를 불렀다. 그리고 낯선 남자는 다리로 집사를 걷어찼다. 이 집사라는 놈은 늙은 옛 왕에게 아주 불손한 언행을 일삼던 못된 놈이었다. 네, 한 번만 더 네가 우리의 왕께 뻔뻔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내 대갈통을 차버릴 것이다. 낯선 남자는 늠름하게 집사를 꾸짖었다. 이 장면을 보고 리언은 감동에 마지 않았다. 그리고 리언은 낯선 남자를 측근으로 고용했다. 낯선 남자란 다름 아닌 켄트였다. 변장을 하고 나타난 켄트는 왕의 곁을 지키면서 왕에게 무슨 해가 닥치지 않도록 돌볼 생각이었다. 켄트는 비밀리에 프랑스와 선을 대놓고 있었다. 그리고 리건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소상하게 코델리아에게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켄트는 좋은 소식을 보낼 수가 없었다. 리건은 아버지를 마구 대했다. 리어가 무슨 불평이라도 늘어놓으면 듣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등을 보이고 가버렸다. 먹을 것과 의복도 챙겨주질 않았다. 이미 다 약속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리건은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모욕을 주었다. 말끝마다 톡톡 쏘아대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코델리아는 분노했다. 군대를 집결시키세요. 격분한 코델리아는 프랑스의 왕인 남편에게 간청했다. 진격합시다. 그들에게 쓴맛을 보여줍시다.
프랑스 왕은 아내를 달랬다. 우선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관찰해보자고 제안했다. 아직 왕은 코델리아를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드디어 그도 코델리아의 충정에 감복했다. 마침내 군대가 출동했다. 이제 프랑스군은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로 상륙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리건이 아버지를 찾아와 새된 소리를 질렀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당신의 부하들이 내 성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무슨 싸구려 술집도 아니고 이거 원. 그럴 리가 없다. 리어가 변명했다. 내 병사들은 병사들 중에서도 최고 정예들이다. 예절 바르고 침착하며 성실하고 충성스럽다. 밤낮 없이 퍼마시고 떠들어대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에다 대고 토역질을 일삼는다고요. 도대체 왜 병사가 100명이나 필요하죠? 50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안 돼. 그건 절대 감수할 수 없었다. 안 그래도 마지막 주에 양보한 게 얼마나 많던가. 군대만큼은 손을 대게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이곳을 뜨리라. 평생 이런 상황은 꿈조차 꾸어보지 않았던 리어였다. 인생의 황혼에 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베풀어준 사랑을 어찌 이런 식으로 갚는단 말인가. 리어는 자기 사람들 거느리고 리건의 성을 떠났다. 이러쿵저러쿵 딸에게 사정하지 않았다. 명예와 자부심을 놓고 무슨 협상을 벌인단 말인가. 어릿광대가 그 특유의 비웃음을 흘렸다. 네 꼴 좀 봐, 리어. 뭐가 보여? 한 광대가 보인다. 여기 광대가 몇 명이나 있는데? 어릿광대가 물었다. 한 명 아니냐? 바로 너. 거참 이상하네. 내 눈에도 광대가 하나 보이는데. 광대가 이죽거렸다. 내가 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너야말로 뱀과 장미도 구별 못하지, 안 그래? 광대가 툭 내뱉었다. 리건은 아버지를 내쫓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걱정은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 않았다. 만약 이 늙은이가 고넬리와 결탁해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닐까? 아직 국내에서 리어의 영향력은 무시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걱정거리는 하나 더 있었다. 최근 들어 미남 에드먼드의 발길이 부쩍 뜸해진 것이다. 리건은 뭔가 수상쩍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 언니와 에드먼드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둘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지 않던가. 혹시 비밀 동맹이라도 생겨나는 날에는 에드먼드, 고넬리 그리고 리어가 결탁한다면 리건은 그들이 이를 꾸밀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자신감이 넘쳐나는 웃음을. 그 영감탱이가 우리를 두고 가서 뭐라고 고자질 하나 봐야겠어요. 리건은 남편 올버니 공작에게 말했다. 진실을 이야기하겠지. 올버니가 대꾸했다. 당신이 아버지를 접대한 그대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리건은 남편의 입을 가로막았다. 공작은 아내가 두려웠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냉혹한 여자인지를, 남편을 스스럼 없이 속이는 여자인 줄을, 그 무엇도 아내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허약한 남자였기에. 이렇게 해서 리건도 길을 떠났다. 도착한 리어를 고넬일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리어는 궁정에서 기다렸다. 고넬일에게 일러라, 아비가 왔다고.
사동은 꼼짝도 않고 비실비실 웃기만 했다. 이미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늙은 왕이 오면 무시하라고. 그러나 그가 전혀 있지도 않은 것처럼 무시할 게 아니라 면전에 서 있는 사람을 무시하듯 하라고. 리건이 성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고네릴과 그의 남편, 즉 냉혹한 고놀 백작은 손님을 맞으러 나왔다. 무슨 일이냐? 고네릴이 물었다. 아비가 발끈했거든. 리건이 대답했다. 리언은 불타는 듯 쓰라린 속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얼굴을 변장한 켄트는 이제까지처럼 사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을 마침내 포기했다. 절대로 이 추악한 잡년들, 리건과 고네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 더러운 개똥만도 못한 것들. 왜 발끈하셨대? 고네릴이 누이에게 물었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에게서 세 발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그랬거든. 병사 50명이면 치장을 하기 위한 군대로는 충분하다고. 그런데 꼭 100명을 고집하지 뭐야. 내가 보기에는 25명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네릴이 눈을 흘겼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 리건이 맞장구를 쳤다. 아니, 단 한 명의 병사면 안 된다니? 고네릴이 약을 올리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필요하신 만큼 다 있잖아요.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전부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신 것을 드리고 있고요. 리언은 탄식이 절로 나왔다. 아무리 가난한 거지더라도 하나쯤은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 그래,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만 주느냐? 내 인생이 짐승만도 못하냐? 치, 그렇다면. 고네릴이 바람 빠지는 소리를 했다. 치, 그렇다면. 리건이 그대로 흉내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치, 그렇다면. 그럴 테면 가라 이거다. 계집들은 비웃음을 흘렸다. 갈 테면 가보라고.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나 왕은 갈 수가 없었다. 왜? 지금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한 번 더 치 그렇다면 소리가 나오기까지 번개가 5번이나 쳤다. 아무리 밉살 맞은 이웃집에 꼴도 보기 싫은 강아지라도 하룻밤 정도는 재워주는 법이다. 치 그렇다면. 리건이 읊었다. 치 그렇다면. 고네릴이 인상을 썼다. 그래, 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마. 리어가 탄식을 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바람의 외투가 춤을 추면서 백발이 나부꼈다. 벌써 비는 그의 어깨까지 흠씬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외롭지 않았다. 그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뒤를 따랐다. 어릿광대와 켄트가. 그들은 왕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왕을 모신 두 사람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문을 잠가라. 고네릴이 명령했다. 누가 문을 두들기거든 먼저 누구인지 물어보거라. 만약 늙은이거든 대답도 하지 마라. 문도 열지 마라. 왜 먼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걸까? 고네릴이 누구를 기다리나? 리건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언니를 눈에서 놓치지 않았다. 과연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 늙은 왕은 아니었다. 그건 에드먼드였다. 아니 그가 여기 무슨 일인가? 언니의 침대로 들어가려고 온 것일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에드먼드가 입을 열었다. 프랑스군이 도버에 상륙했답니다. 코델리아가 당신들의 아버지에게 한 대로 갚아주겠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우리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에드먼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군가 거짓말을 퍼뜨렸구나. 리건이 외쳤다. 누가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야? 코널이 물었다. 우리 중에 배신자라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야? 갑자기 에드먼드의 귀가 번쩍했다. 그는 물음을 새겨들었다. 대화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생각을 했다. 내 머리에 뛰어남은 무엇보다도 기회를 즉각 포착하고 활용하는 데 있지. 이제 그가 끼어들었다. 배신자라. 에드먼드는 혼잣말을 하듯 눈을 깔았다. 사람들은 보았다. 그가 자신과 지독하게 싸우는 모습을. 배신자라. 누군가 알고 있는 모양인데. 코널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그럴 수가. 그럼 나한테만 살짝 말해줄래? 고네릴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저 말은 내가 했어야 했는데. 리건이 속으로 아쉬움을 연발했다. 저것이 항상 한 발 앞서 나간단 말이야. 우리에게 말해줘, 에드먼드. 이제 놓치나 봐라.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다. 리건이 다짐을 했다. 너무 어려워서. 꽃미남은 계속 주위를 맴돌며 가슴을 쳤다. 도저히 결단을 내릴 수가 없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이냐,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냐. 이 절박한 순간에 나는 조국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배신자는 클로스터 백작, 바로 내 아버지요. 괴물 코널이 길길이 날뛰었다. 당장 클로스터를 체포해 이리로 압송하라고 그는 명령을 내렸다. 폭풍 후에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글로스터는 무슨 영문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배신자라고? 내가? 평생 동안 왕을 섬겨온 내가? 그는 에드먼드를 바라보았다. 얘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느냐. 아주 제대로 물어보는군. 코널이 비웃었다. 그가 바로 당신의 배신 행위를 고발했거든. 이런 순간에 글로스터가 음모와 파렴치한 계산 그리고 자신의 무죄 사이의 연관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걸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었다. 다짜고짜 달려든 코널은 그의 눈알을 뽑아 바닥에 팽개치고 질근질근 밟았다. 그러고는 장님을 어둠 속으로 내몰았다. 이제 친구들이나 찾아가려무나 어디로 갔는지 냄새는 맡을 수 있을지. 코널은 글로스터의 뒤통수에 대고 비웃었다. 이때 한 신하가 두 눈을 부릅떴다. 이런 망할 세상,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내 두 눈으로 미친 짓을 똑똑히 지켜보고서도 막지 못하다니. 신하는 울부짖었다. 칼을 빼든 신하는 코널에게 달려들어 배를 찔렀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끔찍함이었다. 워낙 무서운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참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네릴은 이게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인가. 리건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고네릴은 자유의 몸이 아니냐. 마음 놓고 에드먼드에게 달려들겠군. 그런데 고네릴은 또 벌써 한 발 앞서 자신이 차지한 고지를 다지는 것이 아닌가. 에드먼드, 왕의 품위로 무장한 고네릴이 장래의 글로스터 백작에게 말했다. 내 너에게 전권을 위임하노니 군대를 지휘하라.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프랑스에 맞서 싸워라. 내 군대도. 언제나 그렇듯 리건이 절뚝거리며 뒤를 따랐다.
에드먼드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 아양을 떨면서 대단한 폭풍우였다. 지금껏 잉글랜드가 겪어본 적 없는 그런 광풍이었다. 시커먼 구름이 쏟아붓는 우박이 남자들의 어깨를 때렸다. 어깨에서 튄 얼음 덩어리는 방향을 틀어 지켜든 팔 사이를 헤집으며 얼굴을 찔렀다. 켄트와 어릿광대 그리고 리어는 들판을 헤매고 있었다. 아무리 폭풍우가 매섭고 얼음 조각이 따가워도 개의치 않았다.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더 아플 게 뭐가 있겠는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왕이 앞서 걸었다. 노래라도 부르는 걸까? 아니면 바람소리인가? 켄트는 곧 피난처를 찾지 못하면 이 밤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조그만 오두막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미치광이었다. 남루하고 더러운 차림의 그는 검댕이로 얼굴을 칠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거지는 자신이 톰이라고 했다. 잉글랜드의 거지는 모두 톰이었다. 미치광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피부와 거기 달린 오물뿐인 사람은 모두 톰이었다. 왕도 톰이란다. 리어는 쓸쓸히 웃으며 톰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는 글로스터에게 버림받은 아들 에드거였다. 에드먼드가 계략을 꾸며 몰아낸 에드거 말이다. 눈에 띄는 즉시 박살을 내도 좋을 그 에드거였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톰으로 행세해온 것이다. 폭풍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자 켄트는 길을 나섰다. 그는 프랑스군까지 찾아가 구원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어릿광대가 왕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다. 이제 그들은 홀로 남았다. 폭풍우 속에 버려진 미치광이 셋, 어릿광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미친 행세를 했다. 그는 미친 짓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아왔다. 두 번째 미치광이 에드거는 미친 짓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면 세 번째 리어는 그는 미치기 직전이었다. 차라리 미쳐야 가슴의 병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사랑했던 딸들이 그의 사랑을 팽개쳤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들이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한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모욕을 주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꼴을 보이게 만들었다. 리어는 광기의 낭떠러지 위에 서 있었다. 뛰어내리는 것만이 구원인 것 같았다. 그런데 왜 그는 뛰어내리지 않는 것일까? 어릿광대와 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 어릿광대의 슬픈 미소 속에서 미쳐야 할 가족을 벌어먹일 수 있던 그 애환을 읽었기 때문에 미친 톰의 얼굴에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미친 행세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미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밤이 지나갔다. 폭풍우가 멎었다. 오두막 앞에는 병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여왕의 안부를 전했다. 여왕, 바로 코델리아의. 병사들은 노인의 어깨를 외투로 감쌌다. 병사들은 왕과 어릿광대를 프랑스 진영으로 호위했다. 리어는 코델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크고도 작은 행복이 두 사람을 감쌌다. 큰 행복은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며 작은 행복은 그것이 지나치게 짧았기 때문이다. 에드거는 오두막에 홀로 남았다. 오두막을 나선 그는 폭풍우가 쓸고 간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그 혹독한 밤을 허 벌판에서 보내야 했던 게 누구일까? 에드거는 눈알이 뽑혀 피로 얼룩진 얼굴을 보았다. 가까이 가고서야 그는 그 형상이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그에게 그토록 쓰라린 형벌을 내린 아버지를. 그런데 누가 저 처절한 상처를 아버지에게 안긴 것일까? 에드거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목동인 것처럼 행세했다.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노인장? 난 지금 도버의 암벽을 찾아가고 있어. 거기서 뭐 하시게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그저 한 발만요? 그저 한 발만. 에드거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제가 안내해드리죠. 그러나 에드거는 아버지를 도버 절벽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벌판을 맴돌기만 했다. 벌써 2바퀴째를 돌았다. 글로스터가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가짜를 믿었다는 것을, 진짜를 내몰았다는 것을. 눈이 있던 자리에 쓰라린 공동도 양심의 아픔보다 더하지는 않았다. 언제 목표에 도달하는가? 이제 몇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버 절벽이지요. 그러면 벌써부터 길이 오르막이어야 했지 않나? 벌써부터 길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래, 몰랐는걸. 모르셨어요? 자, 한 걸음씩 차례차례 옮겨보세요. 조금씩 높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군. 아, 느껴지네. 그리고 들리지 않으세요? 저 아래 파도가 암벽을 때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 갈매기 울음소리도요. 안 들리세요?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 같군. 아, 이제 들리네. 사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벌판을 맴돌았을 뿐이다. 암벽도 갈매기도 낭떠러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맴을 돌았을 따름이다. 벌써 5번째 똑같은 족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벌판 한가운데 섰다. 글로스터는 도버 절벽 위에 자신이 서 있다고 믿었다. 저 아래서 갈매기가 울며 파도가 암벽을 때렸다. 물러서게나. 글로스터가 말했다. 그래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에드거는 물러섰다. 그러자 글로스터는 뛰어내렸다. 도버의 절벽 아래로 저 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절벽도 바다도 없었다. 투시는 그저 슬프고도 우스우며 웃기면서도 서글픈 비극의 몸부림이었다. 글로스터는 바닥에 누운 채로 한동안 넋을 잃었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았다. 저 아래서도 보이는 게 없더니 하늘 위에서도 보이는 게 없었다. 저 아래 땅에서 맡던 냄새나 지금 하늘나라에서 맡는 냄새도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저 벌판의 풀냄새만이 진동했다. 다시 목소리를 바꾼 에드거가 이번에는 어부행세를 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기적을 봤나?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고서도 멀쩡하시네. 에드거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축해 세웠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옹했다. 이 포옹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녹아들어 있었다. 지금껏 감춰왔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글로스터는 그가 자신의 아들 에드거임을 알았다. 아버지는 통곡했다. 싸움은 프랑스의 패배였다. 프랑스군은 전멸당하고 말았다. 잉글랜드군의 사령관 에드먼드의 승리였다. 코델리아와 리어는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위험한 포로였다. 그대로 살려뒀다가는 그 엄청난 규모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자객을 고용했다. 자객들은
감방에 갇힌 두 사람을 교살할 계획이었다. 에드먼드는 새로운 야망을 품었다. 어찌 글로스터 백작이라는 알량한 지위에 만족할 손가? 왕이 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자연히 국가를 다스릴 재능을 에드먼드보다 더 많이 베풀어준 사람이 있는가? 없다. 왕이 된 사생아, 안 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왕비는 누구로 한다? 그거야 고르면 될 일이다. 고네릴과 리건은 그에게 미쳐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에드먼드는 자신이 가진 야망이 너무 달궈지지도 않도록 자제했다. 과열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다. 에드먼드는 우연을 믿었다. 우연이란 자연의 계획이 아닌가. 우연은 기회를 만드는 법이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그때 고네릴이 죽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누구겠어? 늘 한 발씩 처지던 리건은 에드먼드를 차지하기 위해 아예 성큼 건너뛰어 버렸다. 리건은 고네릴의 잔에 독을 탔다. 그럼 그대로 좋다고 에드먼드는 생각했다. 이게 자연의 계획이니까. 그럼 리건이로구나. 그녀는 아직 올버니 공작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런 허약한 남자가 자연의 계획을 어찌 막겠는가. 그때였다. 다시 급보가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리건이 죽었다는 것이다. 리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니 이런. 에드먼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살이라고? 이제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마당에? 에드먼드는 알 수가 없었다. 올버니야 추방하면 되지 않는가? 그럼 이 나라는 우리 두 사람의 차지가 아닌가? 리건은 언제나 내 편이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뭐가 갖고 싶었기에? 나를 갖는다고?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나를 가질 수는 없다. 사실이다. 에드먼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껏 단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 본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절대 사랑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리건은 그걸 알았던 것이다. 그놈의 사랑이 뭐길래 가질 수 없다고 자살을 해. 그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에드먼드는 충격을 받았다. 에드먼드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에드먼드가 사랑을 받아도 좋은가? 에드먼드의 사랑이 목숨보다 중요한가?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는 그게 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리건이 자신의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버렸다는 사실뿐이다. 에드먼드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에드먼드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충격은 에드먼드를 약하게 만들었다. 에드건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물론 그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공적으로 나설 만한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에드먼드에게 방해가 된다면 물러설 사람이었다. 그것도 스스로 알아서. 그가 언제 아버지의 자기를 갖겠다는 욕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에드건은 자신이 한 번도 에드먼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 에드먼드는 상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에드건은 음모에 맞서기 위해 칼을 빼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동생이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에드건은 죽을 각오를 했다. 그는
죽음이 자신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동생을 잘못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었다. 에드거는 에드먼드와 맞섰다. 에드거는 에드먼드의 눈을 들여다보고 망설였다. 이 눈 속에 악이 들어있다고? 에드거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 원하지는 않지만 에드거는 말했다. 나는 너를 죽여야만 한다. 그럼 그래라. 에드먼드가 대꾸했다. 에드거는 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칼날을 날린 쪽은 에드먼드였다. 그러나 칼날에는 힘도 의지도 없었다. 나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싸우느냐? 에드거가 물었다. 맞기나 해라. 에드거는 두 번째 칼날을 날렸다. 그리고 세 번째 칼날을. 에드거가 반격을 했다. 그리고 에드거가 동생을 눌렀다. 기회를 다오.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할. 죽어가면서 에드먼드는 중얼댔다. 기회는 너에게 항상 주어왔다. 에드거가 대꾸했다. 서둘러라. 가서 리어를 구해라. 코델리아를 구해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왕은 사랑하는 딸을 팔에 안고 성내를 떠돌고 있었다. 코델리아는 자객을 피하지 못했다. 왕은 자객을 죽였다. 지친 왕이 쓰러졌다. 먼저 그의 정신이 죽었다. 그리고 영혼이 죽었다. 그의 사랑이 죽었다. 그리고 그가 무너졌다. 팔을 벌려 죽은 사랑하는 딸을 덮은 채로 그는 그렇게 죽었다. 현장에는 충직한 켄트가 있었다. 올버니 공작도 있었다. 에드거도 있었다. 살아남은 건 세 사람뿐이었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 세상의 끝은 이랬다. 켄트가 왕이 되어야 하오. 에드거가 말했다. 아닐세. 켄트가 대답했다. 나는 평생 왕을 섬겼네. 나는 왕이 내가 그의 적이라고 믿었을 때도 그를 섬겼네. 나는 죽을 때까지 왕을 섬기려네. 그럼 자네 올버니가? 아닐세. 올버니는 말했다.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네.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네. 에드거가 왕이 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자신의 의지에는 아랑곳 없이.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